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거리는 불구경, 싸움 구경이라고 하죠. 드물게 구경할 수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재미있어서일까요? 오늘은 하버드의 한 강의실에서 있었던 언쟁을 전달해준 학생의 사연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자분들의 사랑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에서 유학 중인 레이첼이라는 스위스 여학생이에요. 전공은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최근 들었던 강의 중 너무나도 재미있었던 언쟁이 있어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군사학이라는 전공 교양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각국의 전략 전술에 대한 내용에 대해 먼저 설명해 주신 후 나라별 병력 운용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할 때였어요. 바로 그때 한 동양인 학생이 꼭 말씀드릴 의견이 있다며 교수님께 손을 들고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수님의 지적인 강의를 들으러 이 강의실에 온 것이지 개인의 사견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방해받는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저뿐만은 아닐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마치 그래,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하는 표정으로 그 학생의 말을 듣고 계셨어요. 본인을 베이징에서 온 리우종이라고 소개한 그 남학생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영국 BBC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으니 미국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뉴스가 나온 것은 군사학 교수시니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시진핑 주석께서 중국은 2049년까지 어떤 국가와 싸우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 강국이 될 것이라고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즉, 중국이 곧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이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나라별 병력 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리우종과 그 주변에 몰려있던 중국 유학생들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중국 유학생 무리는 같은 동양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중국이 최고라며 우기기 바쁜 족속들이었어요. 분명히 다른 무리도 모두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했지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학생, 그러면 2049년 전에는 중국이 어떤 국가와 싸우더라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고 그 말대로라면 지금 현재 시점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공부해보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리우종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중국은 지금 세계 3위의 군사 강국이고 육군 병력만 해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저희 중국은 현재 세계 경제대국 2위이고 인구수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대로라면 곧 세계 1위가 될 거라고요.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군사학 교수님에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리우종이라는 친구가 정말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교수님의 소중한 강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신경질이 나는데 감히 강의실에서 큰 소리를 치다니요. 감정적인 저와는 달리 교수님은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듣고 계시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학생, 현대전은 병사의 숫자가 많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닐세. 중국군은 병사의 수가 가장 많은 군대 중 하나지만 대규모 군대라고 해도 적절한 무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거든. 중국은 사실상 최첨단 무기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가야. 그러니 병력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뿐만 아니고 각 군대가 갖추고 있는 전투기,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의 최신화 정도와 수량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지. 그럼 수업을 계속 진행해도 될까? 강의실 맨 뒤에서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히덕거리던 리우종과 그의 패거리는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속닥이며 욕설을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말투나 어조를 들어보면 그것이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이견 없으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네. 그러면서 교수님은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국과 중국의 군사력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전쟁 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휴전 중인 한반도인데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력 비교는 이미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하셨고 그나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중국과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은 2004년부터 젠10이라는 4세대 전투기를 양산하기 시작하며 강한 공군을 표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전투기는 중국제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전투기는 구소련의 전투기인 수호이 27의 외형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중국은 또 다른 전투기 제니10을 자국의 기술로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전투기인 이 전투기를 개발할 당시에
중국의 항공산업이 매우 뒤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제니10도 미 공군의 로키드 F-117 라이트호크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만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하네요. 중국은 2023년 기준으로 젠10 총 565기, 제니10 총 150기를 포함하여 1726기의 전투기, 전투 폭격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항공기 기수 하나만은 압도적으로 많다고 봐줄 수도 있겠네요. 항공기 기수가 많은 이유도 이미 1960년대 이전부터 러시아 전투기를 들여와 뜯어보고 다시 복제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자국산 전투기를 생산해왔기 때문이죠. 문제는 과연 복제품이 진품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소한 비슷한 성능이라도 낼 수 있어야 겨뤄볼 수 있을 터인데 그럴 리가 있나요? 중국인 스스로도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은 싫어한다고 하던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들도 수입산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자국의 물건을 신뢰하지 않는지는 너무나 뻔한 이유이겠죠. 한국의 전투력을 비교해보자면 먼저 대한민국 공군은 F-15와 F-16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두 기체 모두 다 아주 강력하고 탄탄한 기체임이 분명합니다. F-16은 로키드 마틴사의 항공기로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개량되며 생산되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이 기체는 F-15의 절반 정도로 저렴한 데에 비해 유지비가 비교적 적고 무장 탑재량과 항속거리, 우수한 범용성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죠. F-15는 보잉사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전투기입니다. 미 공군 이외에 총 6개국에서밖에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1974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으나 실제로 제작 단가가 매우 비싸고 유지 보수가 만만치 않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설계, 강력한 엔진, 속도와 상승력, 기동성 등을 두루 보았을 때 대적할 상대가 거의 없는 최강의 전투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아무 국가에나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0년대까지만 해도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꿈의 전투기였습니다. 현재는 F-22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요. F-16기종 총 165기, F-15 59기, F-35 스텔스 전투기, F-35 전투기는 더욱 강력합니다. 이 전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현재까지 설명한 4세대 전투기들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스텔스 기능을 상쇄시키는 카운터 스텔스가 없는 4세대 전투기들을 거의 대부분 원거리 격추가 가능한 무시무시한 전투기이죠. F-35는 조종사에게 360도 시야 확보를 해주어 전투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헬리콥터처럼 공중에서 정지하고 어느 곳에서나 수직 착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F-35 기체의 기술을 빼앗기 위해 해커까지 동원해 기밀 정보를 빼돌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거에 의심스러운 행적이 있으니 의심을 받는 것이 당연지사 아닐까요?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중국이 수적으로 우세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투기 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치만 사실상 미 7공군이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건재해 있고 그 다음에는 주일 미5 공군과 태평양 공군, 미해군 항공대, 미본토의 공군력까지 뒷받침하고 있죠. 1대1 비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누가 이길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나 싶네요. 그렇지만 한반도 근처에 중국의 주요 공군 전력이 있으니 당연히 주의는 해야 하는 것이겠죠. 참, 교수님이 소개해주셨던 엘라베마 대학의 에어론 롱 교수의 칼럼 내용을 공유해드릴게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도 리우종에게 몇 마디 쏘아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 칼럼은 중국이 한국을 침략할 시 1분 내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대량의 예산을 포병 전력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그 주요 골자입니다. 저도 그 내용이 하도 궁금해서 지난번 수업을 마치고 나서 직접 찾아봤네요. 칼럼에 따르면 한국군은 현재 지상군 화력 강화, 그 중에서도 포병부대 중심의 군사 발전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한국의 포병 및 기갑 전력은 웬만한 군사 강국의 육군 전력을 압도하는 수준이고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패권 국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일본 같은 군사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와 질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최신형 K9 자주 곡사포를 850여 분대치, K55 자주 곡사포 개량 계획,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배치 등이 잇따라 거론됨에 따라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화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국 국방부의 모습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포병 전력은 계획대로 국방개혁이 이루어질 시 신형 자주포를 다 합쳐 3,000문 정도 보유를 목표하고 있고 이미 포병 전력의 보충에 들어가는 포탄의 가격을 몇 조 단위로 잡아놨습니다. 심지어 정찰용 포탄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 포병 전력이 전 세계 1위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이미 1위이지만 포병 전력의 주를 차지하는 팔라딘이 한국의 K9에 비해서 열세이며 러시아는 이미 2022년 전력의 대부분이 허술하는 것을 드러내게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포병군의 보물인 K9 자주국사포는 이미 서방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고 부르기도 하죠. 더 나아가 전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는 자리까지 노릴 정도로 그 성능을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포병 전력은 순수하게 포병만 놓고 비교할 경우 전 지구의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의 포병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전력인 셈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포병 전력에 진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한반도는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70% 이상이 험준한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러한 환경에서는 포병 부대가 장시간 고화력의 포탄 세례를 퍼부을 수 있다는 점이 가격 대비 성능 부분에 있어 확실한 장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한국과 연합군의 방어를 뚫고 중공군의 병력을 한반도에 진입시킨다고 해봅시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는지 아주 명명백백히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미사일과 포를 그것도 단 몇 초 만에 수백 발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육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대지 미사일과 야포로 불꽃 샤워를 시키는 바로 그 순간 선발대는 전멸해버릴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중국이 애지중지 키워온 육군 전력은 잿더미가 될 것이며 이렇게 방어만 하는 전투를 하는 경우에도 중국군은 생지옥의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중국이 한국을 대만이나 홍콩처럼 쉽게 넘보지 못하는지 잘 작성되어 있는 칼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군이 중국군을 100% 방어하고 기선 제압을 할 수 있는 이유를 한국군의 포병 부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리우종은 답이 없는 친구였어요. 제가 알아듣게끔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상 핵무기를 터뜨리며 전쟁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하는데 말이에요. 핵무기에 대한 리우종의 논리는 아주 간단했어요. 중국은 영토가 크니까 핵으로 공격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영토가 작아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거고 절대로 형님 나라인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버드까지 와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이 저렇게 모르는 이야기를 하다니 저는 정말 부끄러워서 눈을 꼭 감아버렸어요. 초등학생도 알고 있을 것 같은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리우종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본인이 중국인이고 중국은 언제나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리우종을 응원하고 동조하고 있는 그의 친구들까지 모두 다 아주 혐오스러웠어요. 친절한 우리 교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리우종은 이쯤 되니 거의 몰라 하는 태도로 눈과 귀를 아주 틀어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대한민국은 여러 소수민족 중 하나일 뿐인데 어떻게 감히 대국인 중국과 동등하게 전투를 한다고 까부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왜 미국의 교수님이 자꾸 한국 편을 드는지도 모르겠고 중국은 어디에서든 도대체 왜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요. 강의실 맨 앞자리에 계시던 조교님이 듣다 참지 못하겠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교수님께 더 이상 시간 낭비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이어 리우종에게 이 강의실을 나가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더군요. 큰 소리를 치며 버티고 있던 리우종과 패거리는 마치 싸움에서 진 개들처럼 눈치를 한참 보더니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중국인 학생들은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일 수도 있겠지요. 리우종은 멍청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 세뇌당한 것인지 모든 중국인이 미움받는 이유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이 왜 상대가 안 되는지 너무나도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일단 중국인들은 인성이 덜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센스나 매력은 둘째치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민폐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만약에 한국과 중국이 위에 말한 대로 전면전을 벌이게 된다면 한국의 우방국들이 가만 있을까요? 중국은 여기저기 적을 매우 많이 두고 있죠. 남중국해 문제가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모두 알고 있는 홍콩, 대만 등도 모두 그들의 적이에요. 한국인의 80%가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나서서 선뜻 싸워줄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부의 소수민족들이 전쟁을 틈타 독립을 위해 공산당에 대항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게임 끝인 것 같아요. 물론 중국인이라고 해서 다 리우종 같은 쓰레기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저런 나쁜 놈들이 있을 테니 그에 맞대응하기 위해 자국이 갖고 있는 전술,
전략 무기의 간단한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저희 영국도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국 분들께서도 제가 들었던 수업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버드에서 온 영국인 여학생 레이첼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에 대해 별 생각도 없었지만 중국인 학생이 너무나도 비호감적인 행동을 하여 자연스럽게 한국을 응원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레이첼 씨, 재미있는 강의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